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 공부를 하는 사이에 또 틈을 이용해서 국어, 지난번에 고2 학생들이 11월 달에 시험 봤던 국어 모의고사 중에서 범죄인 인도조약이라고 국제법과 관련이 있는 독서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독서 지문은 다른 법 지문과 물론 같은 범주에 속하긴 하지만 또 사례가 별로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럼 사례들은 어디가 들어가 있느냐? 좀 이따 문제를 같이 결과적으로 보겠지만 두 문제 안에 지금 하나, 둘, 세 개씩이나 사례 추론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안에는 사례가 별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법지문 특유의 개념, 요건 뭐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원칙 예외 그렇게. 한번 문제를 쭉 볼까요? 네. 자, 20번에 가서 이제 이렇게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거 이제 물론 넓게 보면은 내용일치 문제인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묻는 내용일치보다는 좀 쉽죠. 왜냐하면 이런 거 보고 개괄적인 내용일치라고 할까? 그런 건데 뭐 1번에 이렇게 개념 나왔나? 아니면 거절 사유가 나왔나? 또 3번 선지 기준이 나왔나? 그 다음에 4번 선지 의문은 무엇에 의해 발생할까? 이런 것이 있나 없나 그냥 큰 덩어리로 보면 되는 것이고 뭐 개념이 하나하나 뭐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맞네 틀린다 그런 건 볼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긴 하지만 좀 쉬워 보이는 개괄적 내용일치랄까 그런 유형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21번을 보시면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이긴 한데 이 범죄인 인도 제도라고 하는 게 네모가 쳐져 있잖아요. 바로 네모가 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문단에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국어 선생님들이 네모라든지 뭐 밑줄 쳐져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문제를 낼 때는 그 문단 중심으로 보라고 했는데 물론 범죄인 인도 제도 네모가 첫 번째 문단에 있으니까 첫 번째 문단에 선지들이 아마 또 분포가 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왠지 첫 번째 문단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는 빈약하겠죠. 내용이 아직은. 그러니까 이 내용일치 문제를 풀 때에는 그래도 한번 최소한 두 번째 문단까지는 본 다음에 그 안에 답이 한번 있는지 한번 선지를 보고 답이 없으면 또 세 번째 문단 정도 본 다음에 또 다시 21번 문제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하고 23번은요, 사례 추론 문제가 두 문제 걸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유형은 뭐, 하나하나 문단을 끊어서 읽고 풀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전체를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게 섞여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22번하고 23번은 다 문제를 읽어보고서 풀어봐야 되겠다. 그런 전략이 생기는 거고 24번도 마찬가지. 24번도 가상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학생이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전체를 이해해서 풀기로 하고요. 그 다음 25번은 단어 문제니까 굳이 오늘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보고 일단 이 문단까지 본 다음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20번까지 푼 다음에 3문단까지 본 다음에 한번 20번으로 가서 개괄적으로 뭐 답을 고를 수 있는 뭉태기들이 나와 있나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문단 보시면은 이거 범죄인 인도 제도는 무슨 제도이다 해서 결국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네. 제일 첫 번째 문단은 범죄인 인도 제도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굳이 뭐 여러분들 다 풀어봤을 거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혹시 이 단어를 모르면 제대로 이 지문이나 나중에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신병이란 단어, 신병. 자, 신병 하면은 뭐 군대 들어가서 새롭게 군대 들어온 새내기 뭐 그런 신병이 아니고 사람 몸을 구속한다고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몸이죠. 그러니까 죄 짓고 다른 나라 도망가면은 그 사람 몸을 잡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몸을 잡아올 수 있도록 확보하기 어렵다. 그게 신병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신병을 모르면은 그 뒤에 문제인가 20번 문제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용어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용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인도라는 말 다 알잖아요. 넘겨준다는 거. 물건을 넘겨주는 것도 인도. 여기서는 범죄인, 사람을 넘겨주는 걸 지금 인도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정의도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근데 근대에 자, 여기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게 출제 포인트일까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예측을 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물론 아마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풀어봤고, 그래서 저 사람도 문제를 풀어보고 결과론적으로 뭐 이거 나올 것이다 예측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의가 다 우리가 예측하는 훈련을 많이 하면은 그 예측에 따라서 뭐 문제가 나오면 좋고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독설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자, 이 근대에 들어 이렇게 나오니까 선지에
아마 출제자 같은 경우는 근대 말고 뭐 고대부터 이런 제도가 발달했다거나 아니면 현대 들어와서 발달했다거나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문단 쉽게 넘어가고 정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인 인도 제도는 뭐 서로 범죄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조약을 기초로 만들어진다는 거. 자, 이것도 출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조약을 맺어야 되고, 그리고 조약을 맺으려면은 상대방 사법제도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나름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증거를 잘 조사해주는 그런 절차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보기에 후진국이고 사법제도도 공정하지 않고 너무 좀 처벌도 너무 좀 잔인하고 그럴 것 같으면 범죄인 인도 협정, 인도 조약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법제도가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서로 신뢰가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요. 조약을 맺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양자조약의 형태로 발달했다. 아까도 국가 간 조약이라고 나옵니다만, 물론 국가 간 조약이라고 하면은 세 나라, 네 나라 그렇게도 다자간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국가 간 조약 중에서도 양자조약의 형태로 발달했다. 자, 이거와 지금 대비가 되는 게요.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범세계적인 조약이라는 게 뭐 결국 모든 나라들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가치,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가입하는 그런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야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이유입니다. 나라마다 법제도라든지 인권의식 같은 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가입하고 적용될 수 있는 조약은 아직은 없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 양자조약의 형태로 발달했다. 대체로 독서지물을 보면은 비교, 대조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 비교, 대조 같은 거 뭐 표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문은 그렇게 비교, 대조할 게 많지는 않고, 다만 이런 양자조약의 형태로 발달했고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하지 않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출제 포인트가 될 만한 거 위주로 해서 체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발생하려면은 사전에 미리 조약이 체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약이 체결돼 있어야지만 범죄인 넘겨달라고 할 때 응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조약도 맺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죄 짓고 간 사람 너네 나라 갔으니까 빨리 넘겨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사전에 미리 조약이 체결돼 있어야 된다. 사전에. 이것도 키포인트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두 개 문단을 풀어봤으니까 한번 이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묻고 있는 21번에 가서 보면은 내용 이해도 잘 되고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21번, 근대에 들어서 발전한 국제법상의 제도이다. 그렇죠. 아까 근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네, 이건 아마 그 다음 내용에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당연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혹시 2문단까지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체크를 한번 해두고 나머지 3문단 간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해외에 있는 범죄인 신병 확보, 당연한 얘기고, 4번, 범세계적인 규정, 바로 이거죠. 네, 주로 양자 간의 조약으로 발달했지 범세계적인 조약 없다고 했습니다. 네, 딱딱 고르기 쉽네요. 다음 5번, 국가 간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바로 우리가 2문단에서 봤던 거네요. 그래서 바로 뒤에 볼 3문단에도 2번 내용이 있으니까 미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 어차피 여러분들 풀어봤으니까. 당연히 인도 조약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범세계적인 조약이 없으니까. 네, 당연한 얘기고, 하여튼 답은 쉽게 4번으로 골랐습니다. 다음 3문단 넘어갑니다. 3문단. 이제 여기부터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살이 붙어 나갑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죠? 범죄인 인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또 표준화가 돼 있어요. 네, 표준화가 돼 있다. 거의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요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범죄 인도 조약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표준화돼 있고 공통적인 것이 많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모든 나라들이 다 가입하는 범세계적인 조약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간의 조약들 서로 비교해 보면은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선 자, 어떤 범죄를 인도해야 되느냐, 먼저 인도 대상을 범죄를 정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 기준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한다고 해놓고서, 결국 이 뜻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게 개념이 나오네. 네. 이 청구국하고 피청구국, 이런 지위가 나왔습니다. 네. 범죄인을 넘겨달라고 하는 나라는 청구국. 그 범죄인이 지금 자기 나라 땅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넘겨달라고 청구를 받는, 즉 넘겨줄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나라는 피청구국입니다. 자, 이것도 왜 출제 포인트가 될 거냐면은 흔히 문제를 내는 유형 중에 하나가, 함정을 파는 유형 중에 하나가 청구국, 피청구국, 대립되는 지위가 있으면 선지안에 바꿔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구국, 피청구국 이 개념 확실히 알아두면은 선지에서 혹시 바꿔치기한 함정이 나와도 전혀 넘어갈 리가 없으니까, 자, 이것도 체크 포인트로 해두시고, 하여튼 일단 범죄로 성립이 돼야 되고, 주로 해당 범죄의 형기가 징역 1년 이상, 네, 징역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인도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하나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징역 1년 이상, 그냥 여백에다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그냥 호기심에서 어느 편의점 가서 그냥 혼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쉽잖아요. 절도. 자, 형법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절도죄는 뭐 징역이 6년 이하이거나 또는 벌금도 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야 뭐 굳이 제가 외울 수도 없고, 하여튼 벌금 얼마를 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도죄, 뭐 편의점 가서 그냥 또 초콜릿 하나 훔쳤다? 그러면 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벌금도 선고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징역 1년 이상을 하는 범죄가 아니죠. 자, 그런데 자, 그 절도를 혼자 해서 재미를 들리니까 친구까지 불러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은 다른 거 사는 척 하면서 편의점 알바하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주의를 끌고, 다른 친구 하나가 슬쩍 매장에 있는 다른 걸 초콜릿을 뭐 훔쳤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무서워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죄명이 2명 이상이 같이 하면은 특수절도라는 죄명이 붙는데, 특수절도는 이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가 됩니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물론 뭐 재판하기에 따라서는 더 깎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서 제가 지문에 맞춘 예를 들은 겁니다. 자, 이거는 징역 1년 밑으로 지금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게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정한 해당 범죄의 형기가 징역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왜냐하면은 살해 문제 같은 데서 징역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징역 1년 밑으로도 선고할 수 있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은 걸로 또 살해 문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장난으로라도 이런 범죄가 되는 장난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여튼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훔쳤다, 밤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 충분히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인가 뭐 그런 것이 되는데, 예, 그거는 또 이게 아마 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네, 그거 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형이 그냥 10년 이하예요. 징역 10년 이하. 자, 징역 10년 이하면은 어때요? 10년이라는 말 들어있으니까 좀 형이 센 것 같지만 10년 이하라고 하는 건 1년 밑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0개월 할 수도 있고 9개월 할 수도 있고 8개월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만 된 경우에는 이 범죄인 인도 조약, 이 지문에서 나오는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정치와 법을 공부한 학생들은 또 쉽게 이해가 될 테지만, 혹시 그런 걸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혹시 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징역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거를 또 사례 추론 문제에서 얼마든지 예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예측을 하면서 같이 또 공부하는 김에 또 실제 예를 또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 나오는 거 봅시다. 그렇게 이제 양쪽이 범죄가 성립되고 징역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주로 인도 대상 범죄로 규정을 하는 방식인데, 일단 거기에 부합하기만 하면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기 나라 사람이든 남의 나라 사람이든 다 넘겨주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인도 청구가 전달되면은, 자, 피청구국이 결정을 하겠죠. 피청구국이 결정을 하는데, 이때 대부분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 법원에서 한다.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느 기관에서, 피청구국 어느 기관에서 결정하느냐, 이것도 뭐 출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일치 같은 거에서 딱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 범죄인 인도법이라고 있더라고요. 범죄인 인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법원에서 이런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봤더니 서울고등법원에서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고 이게 단심제라고 되어 있어요. 단심제. 단심제가 무슨 말이냐? 자, 이 범죄인 인도할지 말아야 될지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하면은 보통 같으면은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재판은 상고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번 판결하면 끝입니다. 범죄인 인도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하여튼 바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예도 제가 잠깐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3문단까지 했으니까 아까 우리 개괄적 내용일치 문제 20번하고 또 요 세부적인 내용일치 문제 21번을 해결했고요. 20번만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범죄 인도 조약의 개념 아까 나와 있었죠. 1문단. 그 다음에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 인도 거절 사유 아직 못 봤는데 좀 이따 나오지 않을까? 일단 아직 안 본 거 체크해두고 인도 대상 범죄 규정하는 기준 방금 나왔습니다. 양국가 모두 범죄가 성립하고 징역 1년 이상 그렇게 정하는 경우 많다고요. 그 다음에 범죄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는 무엇에 의해 발생할까? 무엇에 의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양자 간에 조약이 미리 사전에 체결도 체결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약이 먼저 체결돼서 사전에 사전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서 응할 의무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다음 5번 문제. 범죄인 인도를 법원이 허가하면 범죄인의 신병은 언제 인도될까? 이런 얘기 아직 못 봤는데 나중에 4문단 밑으로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지금 우리가 쭉 개괄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피청구국에서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20번 답을 고르자면은 자,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그마치 4문단, 5문단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 2, 3, 4 다 일단 우리가 앞부분에서 지문에서 볼 수 있고 마지막 5번이 언제 신병이 인도될까? 5번은 아마 나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다 끝까지 본 다음에 5번이 답이 확실한가 최종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참 1번이 답이면 좋은데 네. 무슨 이런 건 1번이 답일 리가 없죠. 한번 읽어봐야지 압니다. 아니 1번이 답일 리가 없지가 아니고 한번 다 읽어봐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문단을 끊어가면서 맞는 거 체크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설명되지 않은 게 하나가 남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4문단 보겠습니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범죄 인도 조약에 의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조약에 체결돼 있으면은 일단 청구하면 응할 의무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인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반드시 인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청구 있으면은 피청구국은 응할 의무는 있는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두 개가 이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는 것이 있다고 하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보니까 저게 생각나네요. 제가 앞전에 고3 학생들 10월 달에 독서 지문 했던 영상 중에서 호펠드의 4가지 권리범주라는 것이 그때 있었다. 그때 얘기했었는데, 호펠드. 요것도 상당히 진짜 킬러 지문이었었는데, 호펠드의 4가지 권리범주 거기에 나왔을 때, 무슨 의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청구권이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 개념에 지금 맞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고요. 바로 이렇게 전에 봤던 독서 지문을 같이 연상해서 생각해 나가면 아무리 어떤 분야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점점 우리 배경 지식에도 살이 붙고 읽어 나갈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인도 거절 사유가 2개가 있다고 하는데 벌써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하나의 문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것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는 또 나중에 뒤에 2문단 후에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고 하니까 이게 절대적 마치 절대 이제 인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범죄인 인도법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에는 우리말로 쓸 때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이게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그건 그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하여튼 법이나 조약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진짜 여기 해당되면은 인도하면 안 되죠. 자,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인도 청구된 범죄에 대해서 이미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있거나 지금 한창 재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넘겨달라고 합니까? 그다음
피청구국에서 확정 판결 받았어요. 뭐 판결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하여튼 이미 판결 더 이상 끝나버렸습니다. 확정됐어요. 그럴 때는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이 범죄인의 인권도 생각하는 개념이죠. 요거 보니까 우리 정치화법 어떤 개념이 생각납니까? 바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생각나잖아요. 네. 네. 일사부재리. 한 번 재판받은 사건 가지고 다시 또 재판받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바로 그 원리가 떠오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범죄인도 거절된다. 자, 물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그러면은 그 흔히 말해서 뭐 살인죄는 15년 뭐 그런 거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거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그럼 공소시효가 끝났으면은 좀 처벌 못하면 너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만큼 또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내가 이 죄 때문에 처벌받지 않겠구나 하고 이제 좀 뭐랄까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긴 것이고, 또 그만큼 처벌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라고 또 그만큼 또 많이 고생도 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소시효, 물론 확정 판결 받은 거하고는 또 다른 경우지만 아예 재판에 회부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일정 기간이 법에서 정한, 그것도 피청구국입니다. 피청구국에서 정한 공소시효 끝나면은 범죄인도 거절됩니다. 즉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제 또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도 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요, 죄 짓고 도망간 사이에 벌써 공소시효 끝나면은 너무 이거 정의 안 맞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나라는 법을 바꿨어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이렇게 해외 도피 중에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네. 해외 도피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딱 공소시효가 멈췄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는 한 계속 공소시효가 끝날 리는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돌아오는 순간 잡혀서 재판을 받아야 되죠. 네. 하여튼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같이 이런 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국은 공소시효가 아직도 정지가 돼 있는 상태겠죠. 그렇지만 피청구국에서는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연결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또 나옵니다. 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정치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치범.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잡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뭐 남의 나라로 도망갔다고 그래서 꼭 막 나라가 신경 써가지고 그 주인을 넘겨받으려고 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이런 조약이 발달하게 된 게 정치적으로 좀 테러를 한다거나 뭐 중요한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렇게 해놓고 해외로 간 사람들, 망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로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조약이 발달해온 역사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정치범 문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 정치범도 일반적으로 범죄 인도가 불허되는데 이제 지금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정치범 뜻은 원래 이론은 이런데 이제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게 정치 범죄인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정치 범죄가 뭐다 이런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가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가 찾기 어렵다. 즉 정치범에 대해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 조약에 포함시켜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범이란 게 뭔지, 정치 범죄란 게 뭔지는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거의 정의를 내리는 게 찾기 어렵다. 결국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할 수밖에 없다. 피청구국에서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왜 어려워졌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왜 어렵겠어요? 자, 여기도 나오지만 대부분 정치 범죄가 일반 형사 범죄의 성격을 같이 지난다. 자, 일반 형사 범죄라고 하는 거 뭐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었든지 간에 뭐 사람 죽이면 안 되고 물건 훔치면 안 되고 뭐 그러잖아요. 네, 바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뭐 나라의 중요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또 형법으로는 살인죄가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혁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강제로 뺏었다. 그럼 강도가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니까, 또는 뭐
아주 정치적으로 자기가 신념에 차가지고 남을 막 비방한다거나 그럼 또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고 하여튼 보통 정치적 목적으로 범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형사 범죄로도 같이 일반적인 형사 범죄로도 해당되는 경우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게 이게 정치적 성격이 더 짙은 것인지 아니면 일반 형사 범죄로 봐야 될지 제대로 딱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치 범죄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치 범죄로 판단할 때는 언제 한다? 일단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 범죄의 성격보다 우월할 때, 즉 살인은 살인인데 또 뭐 강도면 강도인데 하여튼 그런 일반 형사 범죄에도 해당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다는 그 성격이 훨씬 우월할 때에는 그걸 정치 범죄로 판단한다. 하여튼 판단은 법원이 한다. 하지만 자, 어떤 범죄는 또 계속 이어집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또 계속 예외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죠. 첫 번째가 국가 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치범 불인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인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말로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보고 가해 조항이라고 부른다. 네, 국가 원수 같은 사람들 또는 가족 생명 신체 침해하는 사람은 아무리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범 불인도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의 국가 원수를 죽일 정도면은 사실은 가장 고도로 정치적인 범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반대를 심하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만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이 가해 조항이란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진짜 이런 고도로 정치적인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정치범 인도하지 않는 이 조항의 이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면 당연히 피청구국에선 인도하지 않을 경우가 많겠죠. 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발달해온 역사가 이 유럽 역사에 이런 유래가 있다고 그럽니다. 프랑스에서 19세기에 나폴레옹이 아니고 나폴레옹 3세. 네. 나폴레옹 3세 얘기 세계사 하실 때 많이 들었죠. 나폴레옹 3세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1854년인가 뭐 그런데 나폴레옹 3세 암살 미수범이 어느 나라로 도망갔냐면은 벨기에로 도망갔어요. 벨기에로 도주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벨기에한테 이 나폴레옹 3세 암살 미수범 넘겨달라 했는데 벨기에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하고 벨기에가 전쟁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전쟁 발발. 자, 우리가 보통 정치적인 목적으로 죄를 짓고 남의 나라에 망명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 망명하는 나라가 보통 보면은 여기서 피청구국 같은 경우, 피청구국의 경우는 청구국에 대해서 좀 약간 청구국의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또 그런 경우들이 혹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하여튼 근데 이때 이제 19세기는 이렇게 범죄인 인도 조약 같은 게 많이 발달되기 전이긴 할 테니까 하여튼 벨기에로 도망갔는데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전쟁까지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이 발달해온 과정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정치 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데 다만 이런 국가 원수 같은 사람들 생명 침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인도해야 된다. 그런 조항 보고 가해 조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 자, 이거요. 자, 이것도 이제 인도 범죄에서 인도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무고한 불특정 다수 이거 중요하죠. 무고한 아무 죄 없는 불특정 다수. 국가 원수는 특정인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죠.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는 역시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아예 정치 범죄로 인정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해 조항 같은 경우는 정치 범죄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테러 행위 자체는 아예 정치 범죄 자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혹시 함정을 파기 딱 좋은 그런 겁니다. 요것도 역시 이런 테러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인도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인도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였습니다. 인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자,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는요, 우리 범죄인 인도 조약이나 또는, 범죄인 인도법이나 인도 조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말 표현으로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적이죠.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그 판단은 역시 법원이 한다. 그런 거죠. 하여튼 이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는 범죄 인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24번 문제에도 보겠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표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아까 절대적 사유처럼 인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임의적 사유처럼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도 정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것도 출제 포인트죠. 왜냐하면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다 모든 조약마다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 범죄인 인도 조약마다 다르다는 거. 자, 우선 첫 번째 사유 나옵니다.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피청구국이 자기 나라 국민이라고 감싸서 인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일단 처벌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지 않느냐. 범죄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신뢰가 안 되죠. 이래서 다수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는 피청구인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청구국에 요청이 있으면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피청구국은 기소당국에 우리나라 같으면 검찰청이죠.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소한 재판은 넘겨줘야지 서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나라들끼리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네. 그 자국민일 경우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되긴 하지만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에 아예 넘기지도 않으면 또 서로 간에 사법제도에 대해서 신뢰가 안 생기는 거니까 최소한도 신뢰가 생길 수 있게 이런 조항을 또 넣는다는 것이고 또 그다음 두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자국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범죄인 이 청구국에 인도된 뒤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여기 비인도 이것도 설마 이 한자 헷갈리지 않겠죠? 우리가 쭉 여기 계속 나오고 있는 인도는 넘겨준다고 하는 그런 인도고 이 비인도는 넘겨주지 않는다의 비인도가 아니고 사람의 도리 바로 그 인도입니다. 네, 좀 인권적인 관점이죠. 사람의 도리에 맞지 않는 대우. 즉 너무 잔인하게 처벌받는다는 거 그런 거죠. 고문한다거나 그런 것 그런 게 예견될 때에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 같은 이유로 사형을 폐지했는데 피청구국은 사형 집행 안 해요. 폐지했어요. 그런데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즉 청구국에서는 똑같은 범죄도 사형에 처할 수 있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마약사범입니다. 마약범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약 운반했다고 그래서 여관에서 아예 사형을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마약 운반하고 소지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마약 사범을 사형에 처하고 무섭잖아요. 그것도 공개 처형을 하고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에 이런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다고 쳤을 때 그래서 마약 사범이 중국으로 도망갔는데 하여튼 어떻게 중국에서 잡혔거나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이 마약사범 넘겨달라. 아니, 거꾸로. 중국에서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망가서 중국이 청구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피청구국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마약사범을 중국한테 넘겨주려고 해도 중국에 넘겨주면은 사형받을 거 아니냐. 우리나라엔 사형이 없는데 너무 좀 비인도적인 또 대우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면은 넘겨주면은 우리가 사형은 시키지 않을게 그렇게 보증을 하면은 또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런 보증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우리 법대로 알아서 하는데 너네가 참견이야 그런 식으로 보증해주지 않으면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 마약사범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대한 거였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건 거절 사유라기보다는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네, 청구국으로 인도가 되면은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즉 인도해달라고 하는 이유 요것 때문에 지금 넘겨달라 그 이유에 대해서만 처벌받고 원래 그 밖의 거로 처벌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신뢰가 안 되면은 넘겨주면 안 되죠. 그런데 다만 또 예외가 또 나와요. 인도 후에 새로 저지른 범죄라든지 그러니까 넘어간 다음에 또 저질렀습니다. 그다음 피청구국에서 이거 넘겨줘도 이 정도 범죄는 인도 청구 사유 없지만 처벌하는 거 동의해요. 동의한 범죄 이런 경우들은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 원칙을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역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고 일단 20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사례 추론 문제 갑니다. 20번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아까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 5번 있었습니다. 5번. 네. 5번 범죄인 인도를 법원이 허가하면 범죄인의 신병 언제 인도될까? 진짜 궁금할 수 있는데
궁금할 수 있는데 이건 나온 적이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답은 5번으로 쉽게 골랐고 21번 아까 골랐고요. 자, 24, 22번부터는 사례 추론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할 것이 또 많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 파일은 여기서 끊고 22번 사례 추론 문제부터 계속 다음 영상으로 하겠습니다.